네, 오늘은 제7장 완전 경쟁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5장 5장에는 소비자와 유인, 소비자의 유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6장은 이제 판매자의 유인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7장에서는 이제 소비자하고 판매자를 좀 같이 묶어서 일단 후생이라고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라는 건데 가격 설정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잉여, 판매자 잉여 이런 합들을 이제 사회적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하겠고요. 이제 어, 본 것처럼 이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이제 공평과 효율. 이 공평과 효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공평과 효율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이 보조 노트가 있거든요. 보조 노트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소득 불평등과 빈곤 여기 15장이라서 여기는 이제 맨큐 관련된 맨큐 책인데요.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파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키우는 거가 이제 효율성의 초점이라 그러면은 배분이라는 것은 이제 파일을 나누는 건데 이, 이 책에서는 없지만은 맨큐 책에서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약간 경제 철학 관련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책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제 그래프로 좀 설명하면 좀 쉬울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한 산업 내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이것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업들 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산업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어, 이윤이 0이 되는 시점. 완전 경쟁에서는 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좀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요. 이 얘기를 뭐냐면은 이윤이라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은 P 곱하기 Q였죠. 매출이. 그 다음에 비용이 총 비용이었죠. 근데 요거를 이제 Q로 좀 나눠주면은 묶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P 마이너스 총 비용에서 Q로 나눈 거. 그쵸? 요걸 뭐라 그랬죠? 평균 비용이잖아요. 총 평균 비용. 그러니까 파이가 0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평균 비용, 총 평균 비용과 같다. 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게 이윤국 대화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윤국 대화 지점은 그 수량을 선택해서 최적의 이윤을 한다 그러면은 Q로 미분하면 여기 남는 게 뭐죠? P 마이너스 총 비용을 Q로 미분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요걸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Q가 1단위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는 한 개의 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응극대화점이 똑같다.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MR 이꼴 MC라고 그러는데 MR-MC가 0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MR은 MC다.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개 수익, 마지널 레비뉴에 해당되는 것이 P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에서는 P는 MC고 그 다음에 MR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밑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 경쟁에서 이윤이 0이 되는 시점까지 그렇죠? 여기 이렇게 같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아지는 점이 최적화가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업들 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윤이 조금이라도 나는 점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그렇죠. 이윤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부 기업들이 퇴출을 하면서 이윤이 0인 점으로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인도한다. 그래서 가격
조정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서 이제 어떤 균형으로 가면서 균형이 되는 데가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합이 최대가 되는 점. 그러니까 그런 잉여들의 합을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경제적 총잉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최대화되는 지점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파이를 가능한 크게 만드는 것과 그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과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그죠? 이게 같이 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된 시장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복지 또는 후생. 영어로 하면 웰페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소비자 부분하고 판매자 문제에서 우리가 땡큐라고 했었죠. 잉여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 거에 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답을 알겠지만 가격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가격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걸 달성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사회과 경제학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후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면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에서는 개인들을 결합시키는 요소로서 같은 문화와 같은 종교 등 공동 목적 등을 거론하는 데 비해서 경제학은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인도되는 이기심에 주목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버 같은 회사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하는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버가 공식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카카오 대리를 많이 쓰거든요. 카카오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티로 뭐 택시 같은 건 모르겠지만은 택시 같은 거는 좀 그렇죠. 일반 부르면은 그냥 미터 요금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여기 보면은 카카오 블루라고 막 이상하게 나오고 프리미엄도 나오고 막 그렇죠. 그렇죠? 가격을 좀 높게 하면서 대신에 필요할 때 좀 더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가격 기능, 이것도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기능으로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뒤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애덤 스미스 국부론 얘기 중에 하나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업자 혹은 빵집 주인 등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 이기심 때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자기네들, 그러니까 판매자와 그다음에 구매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자선을 하려고 이렇게 파는 사람은 아주 싸게 판다거나 뭐 사는 사람이 자비심으로 비싸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각각이 받으려는 가격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제품 생산하거나 또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이 정도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유보 가격이라고 했죠. willingness to pay 또는 willingness to accept라서 유보 가격이랬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생산했을 때 단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것이 이기심이라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이 사람이 팔 건가, 이 사람이 살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각각은 뭐 어떤 자비심이라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이런 생각하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셀프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자기의 기초에서 시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대 복지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뭐 느끼는 만족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죠? QP 있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죠. 수요 곡선이. 근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P1,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요 맨 앞에 조금의 수량을 사는 사람은 요 가격에도 자기네들이 살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 가격은 요 정도 되니까 자기네들은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그 유보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득 보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 요 부분들은 이제 좀
자기네들이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시장 가격이 낮아서 이득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자기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가격이 똑같이 이제 P1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죠? 첫 소량을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한계 비용은 요거고, 그죠? 우리가 뭐 있었죠? P 이꼴 MC가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완전 경기에서 P 이꼴 MC, MR이 되거나 또는 이윤이 완전히 그 평균 총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요 시점에서는 뭐냐면 자기네들보다 가격이 훨씬 더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가격에도 충분히 제공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해주니까 땡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곡선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공급곡선에서 그 가격하고 공급곡선의 밑에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그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법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는 두 가지 플레이어가 있죠. 그렇죠?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그래서 그 소비자 각각이 느끼는 개개인이 느끼는 땡큐의 합, 그렇죠? A라고 할까요? 여기 면적 요 부분과 생산자로서 이렇게 시장 가격에 대비해서 느끼는 땡큐, 그렇죠? 이거를 뭐냐면 소비자 이렇게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최대 복제랑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과도 관련돼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최대 복제 또는 이제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파이를 키우는 거, 그렇죠? 얼마만큼 이제 최대로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 공평이라는 것은 파이랑은 키우는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인 시장이 어떻게 최대 복제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걸 잉여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율이라는 것은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 즉 파이를 가능한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니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있어요. 구매자하고 판매자. 자, 유복 가격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70달러일 때는 한 명이고 60달러일 때 두 명이고, 그죠? 근데 이게 매들린, 케이트, 션 이렇게 데이브 이렇게 내려갈수록 유복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수요곡선으로 또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Q, P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처음을 사는 사람은 매들린이고 두 번째 하나를 사는 거는 K2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유복 가격 순으로 쭉 나열을 시키면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판매자는 어떻게 될까요? 톰이라는 사람은 유복 가격이 10이니까 왜 그러면 자기네들 한개 비용이 한 10불 정도 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10하고 메리 같은 경우는 20불 정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40달러에 4개가 거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복 가격이 서로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유복 가격이 같아지는 지점은 뭐냐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다시 말하면 그렇죠? 유복 가격이 같아지는 점. 그래서 쭉 보면은 요 부분에서 유복 가격이 서로 같아지죠. 그러니까 유복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요자 입장에서 뭐죠? 최대 지불 용익 금액. 그렇죠?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40불이 되는 거죠. 40불. 그 다음에 수량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수량은 같이 4로 이렇게 만나는 거고. 그렇죠? 수량은 되겠죠. 그래서 유복 가격이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거래하는 것과 거래하지 않는 것 사이의 무차별적인 가격. 좀 용어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불 용익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적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아이폰을 하나 산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원의 만족도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그러면 100원의 만족도가 있으니까 100원 지불하는 거나 안 사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익을 따졌을 때는 뭐예요?
플러스 되는 거, 그다음 마이너스 되는 거, 그죠? 이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돼서 만지는 그러니까 만족도, 그죠? 그다음에 비용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족도와 비용이 같아지면은 그게 이익도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한 거죠, 그때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그 만족도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용의 금액이 되는 거고, 판매자의 경우는 받아야 되는 최저 가격이죠. 그렇죠. 자기가 비용이 있으니까 이 비용 들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만약에 가격이 10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가격이 10이라 그러면은 살려는 사람은 몇 명이 있겠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10이면은 구매자 7명 모두가 아이폰을 구매하려고 그러죠. 왜? 자기네들이 느끼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죠. 그렇죠? 만족감이 다 10불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 10을 해서 그 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살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급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공급하려는 사람은 이 사람, 그러니까 아이폰 가격이 10불이면은 자기네 통합 입장에서는 유복 가격이 10이니까 이 사람은 10에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복 가격은 결국은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한계 비용이거든요. 그걸 생산했을 때, 그 하나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제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네들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은 딱 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명만, 그렇죠? 한 개만 이렇게 공급량은 한 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균형이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케이스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 가격이 낮게 설정된 케이스죠. 원래는 아까 균형이 40이라고 그랬었는데 P1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7명 다 있는데, 그쵸? A라는 점이 살려는 사람이 다 있죠. 근데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가격에는 팔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이럴 때. 이때는 7명이 다 산다 그랬죠. 10불일 때는. 근데 공급일 때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결정되죠? 결국에는 공급량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결정되죠? 공급에 대해서 됐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서 공급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럼 이때 공급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명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7명 다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밖에 공급 못하니까 누군가 한 명밖에 뭐 이렇게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7명 중에 누가 살까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그런 데 개입해서 누가 한 명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7명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놓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가격을 좀 올리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하는 사람도 좀 늘어나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래대로 균형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한 것처럼 이렇게 살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적을 경우에는 초과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이면 어떻게 되느냐? 20이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그러면은 유보 가격이 20이면은 요거보다 높은 사람들은 다 살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6개가 팔리겠네 했죠? 근데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유보 가격이 한계 비용이랑
한개 비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20불이라면 한 2명 정도 공부를 하겠죠. 자, 그럼 30달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30달러 그러면 유보 가격,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느끼는 만족도 30보다 높은 사람들은 다 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5개 정도 팔리겠고,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보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 가격이 30불이면은 자기 한개 비용보다는 한개 비용이 그 30불보다는 같거나 작은 요 3명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격이 조금씩 올랐을수록 수요는 조금 더 늘고 공급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까지 가냐면은 그렇죠? 유보 가격이 서로 같아지는 점.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그렇죠? 같아지는 점에서 서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회적 잉여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서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사회적 후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후생. 그래서 영어로는 웰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땡큐의 합을 구한 거죠. 그렇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을 한번 쭉 보세요. 수요곡선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P1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 원래 요 메들린 친구는 자기 만족도가 70불. 그러니까 이 유보 가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자기가 이 물건을 삼으로써 느끼는 만족도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물건을 사면은 70불의 만족도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70불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얼마나 했어요? 여기서는 40불로 된 거네, 시장 가격이. 이게 40불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만큼은 이 메들린 입장에서는 여기 땡큐죠. 그렇죠? 케이트는 어떻게 돼요? 60불인데 시장 가격이 40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60불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은 40불에 살 수 있으니까 20불의 땡큐가 느껴지는 거죠. 소비자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션이라는 친구도 보면은 50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면 50불의 만족도를 느끼는데 시장 가격이 40불이니까 이 사람도 땡큐를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땡큐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40불이죠. 40불이, 그러니까 데이브 같은 경우는 40불의 만족도를 느끼기 때문에 40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안이라는 친구는 이 물건을 사서 30불의 만족도를 느끼는데 값은 얼마예요? 40불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 가격 40불에 이 물건을 살까요? 안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땡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수요곡선하고 이 시장 가격하고 만나는 요점까지가 땡큐가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이 지점 지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B라고 돼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만족도가 C가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면서 이걸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 수요곡선과 시장 가격이 만나는 이 지점 넘어서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죠?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일단 소비자 잉여는 이 시장 가격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거죠. 합을. 그렇죠? 그래서 총 잉여,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땡큐의 합을 구하면은 30, 20, 10까지. 그렇죠? 40에서는 0이니까 총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7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다 우리가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판매자 유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 유보 가격. 우리가 그린 것처럼 공급곡선이라는 것은 한계 비용 곡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장 가격은 여기서 40으로 조정인 거죠. 자, 그러면 첫사람은 어떻게 돼요? 첫사람은 여기 처음 생산할 때는 한계 비용이 적다. 10이다.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원래는 자기네들 이 한계 비용만큼만 지불하면은 판매를 할 의향이 있었는데 40불이니까 시장 가격이 30만큼 땡큐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자한테는 땡큐고, 두 번째는 20불, 그러니까 유복 가격이 20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생산할 때 한계 비용은 20불인데 그래서 20불에도 판매할 의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파이에서는 뭐라 했죠? 완전경에서는 P가 MC가 되면은 그냥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P가 MC보다 높은 지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당연히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20불에 한계 비용이 20불인데 시장에서는 40불이나 쳐준다는 얘기죠. 그럼 20불에 생산자 잉여가 발생을 하고, 세 번째는 30불에 유복 가격이 있는데, 그래서 한계 비용이 30불인데 시장에서는 40불 쳐준다더라. 그러니까 10불에 생산자 잉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유복 가격은,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40불인데 시장에서 40불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총 생산자 잉여를 합치면 이것도 6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준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잉여 또는 뭐라 했죠? 사회적 후생. 그래서 웰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생산자 잉여와, 그러니까 여기서 컨슈머 서플러스라 해서 컨슈머는 소비자이니까,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그래서 프로듀서 서플러스 얘기하는데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그래서 경쟁 규정에서 사회적 잉여는 아까 봤듯이 소비자 잉여는 60,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60 돼서 120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40에서, 그러니까 아까 두 개 거래만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유복 가격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복 가격이 50이니까 자기네들 충분히 살 영향이 있죠. 40불에도. 그렇죠? 이 40불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유복 가격이 40불이면은 자기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왜냐면 다시 말하면은 최대 용의 지불 금액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물건을 삼으로써 느끼는 만족도가 40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40불이면은 40불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네이버까지 돼야 되는데 두 사람만 자른 거죠. 여기다 두 사람만. 그래서 어떻게 잘랐냐면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높은 사람 순서로,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만, 그러니까 매들린하고 케이트만 이렇게 따르면 그 얼마가 되죠? 사회적인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두 명만 딱 수량을 두 개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70불이었죠. 70불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얼마였어요? 60불. 지불 용의 금액이 60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에서 40, 시장가격 40이니까 30만큼을 땡큐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이 됐을 경우는 60에서 40이니까 한 20이 땡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합치면 얼마가 돼요? 두 명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50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불 의사를 가진 사람한테만 준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는 WTP라는 것은 willingness to pay, 지불 용의 금액. 그래서 영어로 그냥 WTP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봤을 때 50이었는데 우리가 제약이 없었을 때 비교했을 때 보면 아까 60이었죠, 그렇죠?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이게 시장 가격만큼 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60이었는데 이게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50으로 10이 줄어들죠. 그렇죠? 자, 판매도 두 명한테만 하는 거예요. 판매 두 명한테. 자, 그래서 여기서 40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판매도 마찬가지로 두 명한테 배분할 때 어떤 식으로 배분하냐면은 유복 가격이 제일 낮은 사람 두 명한테 이렇게 배분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첫 사람은 얼마였어요? 10불이었죠. 자기 10불, 한 개 병이 10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네 한 개 병이 10불이니까 10불에 팔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40불이나 이렇게 쳐주더라. 땡큐죠. 그러면 이 사람은 10불 정도 이득 보는 거고, 그러니까 30불 정도 추가적인 땡큐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한 개 병이 20불인데, 그죠? 20불에도 한 개 병이 20불이기 때문에 20불에 팔 의향이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40불이나 쳐주더라. 그러면 이 사람도 20 이렇게 이득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판다 그러면 똑같이 생산자 잉여도 50이 되겠죠. 근데 예전에 그냥 이 시장 가격이 지불 용입, 그러니까 그 판매자 유보 가격과 같아지는 전까지 했을 때는 60이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수량이 두 개로 제한되는 경우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봤을 때 소비자 잉여가 50으로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도 50으로 줄어서 100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잉여, 판매자 잉여를 다 합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비자였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보가격이 제일 큰 사람들 소비자 측면에서 그거였고 탐이랑 메리 같은 경우는 생산자 부분이었는데 생산자 부분에 있어서 유보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그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100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럴 경우는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 120달러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잉여의 극대화,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라는 것은 그냥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이것이 제일 큰 거죠.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에서 자른 거죠. 그렇죠? 두 개에서 잘랐을 경우에는 원래 네 개에서 이렇게 네 개에서 균형이 존재를 하는데 요만큼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경쟁 균형,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렇게 해보니까 이 소비자 잉여 요만큼,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요만큼. 그래서 제일 크죠. 최소 5개로 거래량을 제한하는 경우. 자, 4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시장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수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균형을 넘어가는 지점은 어떻게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자기네들 지불 용익 금액이 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데, 그렇죠? 시장 가격을 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손해보죠. 그죠? 자기네들은 이 아이폰을 느끼는 만족도가 30인데 시장 가격은 40으로 해라. 그러면 이 노란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손실이라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도 뭐냐면 자기네들은 요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생산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기네들은 요 가격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가격은 이렇게 더 낮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 균형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이 다 손실이죠. 양쪽이 다 손실이라는 얘기죠. 생산자 부분이든 소비자 부분이든 손실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수량을 여기서 제한하면은 아까 추가적으로 요렇게 생긴 부분 이 면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후생 또는 사회적 잉여가 손실이 나는 거죠. 경쟁 균형은 뭐냐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최적이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나 수량을 강제로 낮게 또는 높게 정함으로써 성과를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최적이다, 제일 효율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균형을 지나가시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아까 어떤 일이 발생했었죠? 추가로 그러니까 균형을 지나가게 수량을 조절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손실이 좀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일치되는 지점이 가장 이상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의할게요. 다른 사람을 더 못하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을 더 좋게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뭐 한쪽은 증가할 수 있죠. 근데 다른 한쪽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한쪽은 가만히 놔두고 한쪽이 좀 증가하면은 이거는 파레토 효율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레토 효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못하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을 더 좋게 하지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20%로 설정되었을 때 소비자는 더 좋게 되지만은 생산자는 더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이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한번 그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수요 공급이 있었고요. 균형이라는 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균형 수량과 가격과 균형 수량이 나오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번 만약에 가격을 낮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을 만약에 P1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죠? 자, P1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P1으로 설정하면은 Q1이라고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됐을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여기 P1에서는 수요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 A라는 점이 있고 그 공급이 되는 거고 수요가 B라는 점에서 설정되죠. 그렇죠? 근데 강제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P1으로 교정시키면 어떻게 돼요? B만큼 원하는데 공급은 A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공급 곡선상에 A라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걸 수요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A, B, C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자, P1일 때 소비자 영역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P1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 P1일 때 소비자 영역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그죠? 수량은 Q1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요거보다 위에 있는 점들, 그죠? 위에 있는 이 면적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생산자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P1일 때 생산자 영역이라는 것은 P1이 시장 가격이니까 요거보다 밑에 있는 면적들, 공급선 밑에 있는 것들, 그러면 요 C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면은 이 가격이 좀 낮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균형보다 낮게 있었을 때, 뭐 A, B를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왼쪽 있을 때보다는 그죠? 왼쪽 있을 때보다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좀 소비자 잉여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처음 두 사람들은. 근데 전체 면적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 면적, 그죠? 요거보다는 좀 면적이 줄어들죠. 요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네? 두 번째로, 한번, 만약에 가격이 높게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아마 이게 높게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보다 높게. 자, 균형보다 높게 설정되면은, 얘에서 P2라고 설정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우리 처음에 그래프에서 나왔던 Q스타, P스타, 균형 가격. 이게 높게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수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가격이 높게 됐을 때 팔려는 사람은 여기 되게 많죠. A라고 그죠? 가격이 높으니까 팔려는 사람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 가격에 살려는 사람은 B를 적죠. 그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P2로 결정되면은 살려는 사람은 수요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P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뭐냐면은 요 가격보다 위에 있는 면적, 그죠? 자기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를 그냥 A라고 볼까요? A에만 해당되고, 생산자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요만큼만 판매를 하니까, 이렇게 B 플러스 C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요만큼은 손실이 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균형에서는 요 삼각형의 면적이 다 이렇게 되는데 이 가격이 높거나 설정되면은 요 X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질 때는 면적이 작아지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렇게 좀 작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 균형에서는 거래 가격이 40이고 그때 이때 4개 결의되면 이때 뭐냐면 수요 공급이 같아졌죠. 소비자 ing여는 60이고 생산자 ing여도 60이라는 걸 봤었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20으로 설정되면은 2개가 거래되고 소비자 ing여는 90이고 생산자 ing여는 10이다. 자, 이게 왜 그러죠? 여기서 볼까요? 20일 때는 그러니까 가격이 20일 때는 살려는 사람 되게 많죠. 잠깐만요. 판매자 말고 구매자가 했을 때 구매자를 했을 때 만약에 시작가격이 20이라면은 살려는 사람은 많죠.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구매하려고 그랬죠. 구매를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판매자는 어떻게 돼요? 판매자 같은 경우는 시작가격이 20일 경우에는 판매자 유복 가격은 뭐라 그랬죠? 한 개 비용이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공급이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도 2명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2명만 사는 거죠. 그럼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생산자 ing여는 얼마일까요? 20일 경우에.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생산자 ing여라는 것은 첫 번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한 개 비용이 10불인데 시작가격이 20이더라. 그러면 자기는 10불에도 팔 수 있었는데 시작가격이 20이라니까 땡큐. 생산자 ing여는 10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한 개 비용이 20이고 시작가격이 20이면은 자기가 뭐 추가로 얻는 땡큐는 없죠. 그러니까 생산자 ing여는 10으로 끝나는 거고 소비자 ing여는 어떻게 돼요? 이 2명만 살 거니까 그러니까 유복 가격이 제일 높은 사람이 구매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는 70불에 살 예정이 있었는데 20불에 판매가 되니까 50불 이득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60불에 살려고 그랬는데 시장가격이 20불 되면은 어떻게 돼요? 40불 이득 보고. 그래서 그 20불일 경우에는 생산자 ing여는 90이 되는 거죠. 그렇죠? 90이 됐고 생산자 ing여는 어떻게 돼요? 10이 돼서 90, 10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90, 10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경쟁 균형에서는 생산자를 더 못하게 하고서는 소비자를 더 좋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레토 효율에서는 한쪽을 가만히 놔두고 다른 쪽을 좋게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효율이 아니죠. 그렇죠? 또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늘릴 수 없는 경우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인도하여 그들의 잉여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에 도달하도록 한다. 아까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디였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에서 소비자 잉여, 그렇죠? 생산자 잉여, 이 부분이 합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경쟁시장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면 정부 개입은 효율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공평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보면 이것도 교육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교육 같은 걸 통해서 파이를 좀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수출 많이 하면서 우리가 파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 수출하면서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생산자, 왜냐면 수출이라는 것은 또 생산자 관련되니까 생산자 잉여를 좀 더 키우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또 파이를 키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소비자 쪽에서 좀 작아질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교육에서 위너하고 루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반도체 잘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잘 나가는 쪽에서는 되게 거기는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사양 산업들에서 뭐 의류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 산업이 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으로 봤을 때 보면은 파이는 커지는데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평이라는 얘기는 효율이라는 건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에서 이제 기업으로 한번 좀 볼게요. 이 케이스는 이제 당신이 두 개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신입 CEO라고 하자. 그래서 두 번째 오래된 공장이 있고, 이건 50년 경과돼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기계를 쓰고 있고, 새로운 공장이 있고, 4년밖에 안 됐고, 새로운 기술 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공장은 새로운 공장에 비해서 모든 생산 수준에 있어서 더 높은 MC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죠? 한계 비용. 그렇죠? 비용이 좀 더 든다는 얘기죠. 오래된 공장에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공장은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좀 돼 있고, 새로운 공장에서는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각 공장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각 공장의 관리자는 자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다. 그렇죠? 1공장, 2공장 했을 때 각자 최적화를 시키는 거였죠. 그렇죠? 자, 오래된 제조공장에서 최적 생산 수율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뭐였죠? 완전경쟁에서는 완전경제 최적화 조건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보세요. 파이는 총수익 토tal 레비뉴 마이너스 토tal 코스트예요. 총비용. 그래서 요 최적의 수량을 이용해서 이윤 극대화하면은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었을 때는 그 이윤 극대화되는 지점이 어디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미분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된다. 그죠? 기울기가 같아져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총 수입을, 그러니까 Q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변하느냐, 요것이 뭐라 하냐면은 한계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한계 수입, 마지널 레비뉴. 그 다음에 Q가 1단위 변할 때 총 비용이 몇 단위 변하느냐, 이거는 한계의 비용이라 했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 이퀄 MC예요. 그래서 MR 이퀄 MC고. 그 다음에 아까 총 수익이 뭐였죠? 총 수익이 P 곱하기 Q였으니까 요거를 Q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오죠? Q 빼면은 P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P랑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뭐였냐면은 완전경제에서는 이윤이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윤이 0이라는 것은 이윤이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경제적 이윤을 포함하는 거였죠. 경제적 기회비용 같은 거 다 커버하기 때문에 정상 이윤이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P 곱하기 Q 마이너스 총비용. 그렇죠? Q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P 마이너스 총비용 나누기 Q. 이거 뭐였죠? 한계 평균 총비용. 그죠?
그래서 요것이 평균 총비용과 같은 거. 요게 다 만나는 점이 이윤극대화 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요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것이 한계 수익과 같다는 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P 이꼴 MR은 있었고, MC는 어디 있어요? MC도 여기서 만나내겠죠? 그 다음에 평균 총비용 어디 있어요? ATC도 여기에서 만나내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라는 것이 요 다 같은 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오래된 공장에서 최적 생산 수량은 완전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최저가 조건을 딱 따르는 애였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10불이면은 오래된 공장은 이윤극대화 생산량인 2만 개를 생산한다 여기서 그렇죠? 2만 개라는 게 나와 있고, 자, 요건 어디 가볼까요? 지금 얘기를 다 했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이꼴 MR 이꼴 MC 이꼴 평균 총비용 같은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만 개를 생산한다. 그렇죠? 자, 그럼 총비용은 얼마죠, 이것은?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총 비용은 사각형과 동일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요 부분이 뭐였죠? ATC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총 비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유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랬죠? Q 곱하기, 왜냐면 총 수익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였으니까, 그렇죠? P 마이너스 ATC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총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균형 수량에서, 그렇죠? Q에서 ATC를 곱하면은, ATC가 평균 총 비용이라는 것이 요 가위랑 똑같이 10이니까, 그러니까 Q 곱하기 평균 총 비용 얼마였어요? 그때 10을 곱하면은 총 비용은 20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래된 제조 공장은 총 수입이 20만이다. 그렇죠? 왜 그랬죠? 가격이 10불이었고, Q는 아까 2만이었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2만이었으니까 20만이 되는 거고. 총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총 비용은 아까 뭐였죠? 총 비용이라는 것은 TC, 총 비용, 그렇죠? 요것은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Q를 나눠주고 Q를 곱하고, 이게 평균 총 비용 곱하기 Q니까. 그래서 평균 총 비용이 아까 여기서도 똑같이 가격과 똑같이 10이었고 수량이 2만이었으니까 20만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유는 0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지점이에요. 이 부분이 있죠. 자, 새로운 공장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자, 새로운 공장은 어떻게 됐죠? 일단은 요 P 이꼴 MR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량을 최적화하는 시점은 MR 이꼴 MC인 시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에서 이렇게 봤을 때 총 비용이 이렇게 돼 있고 총 수익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수익에서 파이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건데, 이때 어디서 극대화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이거랑 이 얘기는 뭐냐면은 Q로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러니까 총 수익을 Q로 미분하면은 한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총 비용을 Q로 미분하면은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같다. 그래서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에서 최적 수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MR, MC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Q 스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MR 이꼴 MC.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시점에서는 P 이꼴 MR 이꼴 MC라는 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그림으로 보니까 평균 총 비용은 어떻게 돼 있죠? 요 P보다 밑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을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P 곱하기 Q 마이너스 총 비용이었는데 Q를 묶으면은 P 마이너스
평균 총비용.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P는 위에 있고 ATC는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윤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은 어떻게 구하죠? 매출은? P 곱하기 Q는 어떻게 됐죠? P는 10이었고, 그렇죠? P는 10이었고, 균형 수량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5만이니까요, 5만. 그럼 50만 정도 되겠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토tal 코스트는 다시 말하면 P 곱하기 평균 총비용, 그렇죠? 요거랑 같잖아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P가 아니라 Q, 그렇죠? Q가 아까 5만이었고 평균 총비용은 7.5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 매출이 총수익이 총비용보다는 높겠네요. 그래서 플러스의 요 면적만큼, 그렇죠?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이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2만 5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최저 결정을 하느냐? MR 이꼴 MC가 되는 데서 MC가 되는 지점에서 최적의 수량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적 이윤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구했죠. 그렇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장의 총수입은 가격이 있었고 균형 수량이 5만이었으니까 50만이 되는 거고, 총비용은 총수량 균형 수량이 5만이었고 평균 총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비용은 어떻게 돼요? 총비용 나누기 Q, 그러니까 Q를 나누는 게 평균 총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비용이라는 것은 Q 곱하기 평균 총비용이랑 똑같다. 그래서 균형 수량은 5만이었고, 그렇죠? 평균 총비용이라는 것이 이 균형점에서 요 점에서 평균 총비용이 7.5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래서 37만 5천이다. 그래서 경제적 총이익을 따져보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12만 5천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아까 오래된 공장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이었고 새로운 공장에서는 5만 생산했을 때 경제적 이윤이 좀 존재를 했고 플러스 이윤이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래된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시켜야 되느냐?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새로운 공장이 효율적일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오래된 공장에서는 2만을 생산했었죠. 2만을 생산했었고 새로운 공장에서는 이 균형이라는 게 5만이었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그러면은 이 질문은 뭐냐면은 오래된 공장에서 2만 생산하던 걸 없애고 새로운 공장에서 5만에서 추가로 2만을 해서 7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보면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7만으로 가보면은 이 최적화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새로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낮은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CEO가 오래된 공장 폐쇄하고 새로운 데서 7만을 생산하자 이렇게 결정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오래된 공장은 산출도 없고 이윤도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공장은 산출량이 7만이 되면은 이윤이 오히려 마이너스 이윤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독립적으로 각각 했었을 때 보면은 오래된 공장에서는 이윤이 없었고 새로운 공장에서 12만 5천의 이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할 때는 12만 5천의 이윤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산 스케줄을 완전히 새로운 공장에서 다 한다 그랬을 때 7만을 생산한다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87만 5천 불이 나왔다는 얘기죠. 오히려 오래된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이렇게 다 생산을 늘렸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죠. 자, 요 그림에서 보는 거죠. 잠깐만요. 요 부분은.
자, 여기서 7만을 생산하게 했더니, 7만을 생산하게 했더니, 가격이 10인 상황에서는, 가격이 10인 상태에서는 이 평균 총비용하고 한계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익은 어떻게 돼요? 총수익 여기서는 P 곱하기 Q죠. 그렇죠? P가 10이고, 여기서 Q는 어떻게 되면 7만만큼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총 비용은 어떻게 되죠? 총 비용은 요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에다가 Q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이 여기서는 얼마냐면은 20불보다 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량은 똑같으니까 이게 나더라도 그러니까 마지노널 레비뉴, 한계 수익이 10이고 평균 비용이 20보다 높으니까 손실이 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봤을 때 7만 개 생산지 수준에서 평균 총 비용이라는 것은 22.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22.5더라.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12.5, 그죠? 그러니까 7만 개짜리를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하면은 20불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7만 개짜리 생산량을 오래된 공장에서 생산하면은 MC가 한계 비용이 10이다.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5만까지는 여기도 새로운 공장에서는 5만이 최적이다. 그 다음에 오래된 공장에서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2만이 최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총비용이 최하가 되는 지점이었죠. 완전 경기에서 최적화되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은 여기에요, 사실은. 근데 이미 5만에서도 좀 넘어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5만에서 7만으로 가면 이쪽으로 더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확 올라가고, 넘어가니까 손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그 하나 공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확 비용을 올려서 손실 나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돌리는 게 있죠. 2만하고 5천 이렇게 따로따로 돌리는 게 오히려 더 그 기업에 있어서는 최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속 점검해 보면은 5만 번째 생산량까지는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 이후의 생산량은 오래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을 더 절약하는 것임을 열심히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로 몰아서 새로운 공장에서 이렇게 7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배분했었을 때는 각각 따로 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공식으로 한번 보면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적 조건이 뭐라 했었죠? 완전 경제에서는 P 이꼴 MR MC였죠. 그 다음에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은 이게 ATC랑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7만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7만에서 보면은 7만에서 보면은 요 MC 있죠. MC 한계 비용이 가격 MR보다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비용이 더 많을 경우에는 Q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7만까지는 안 되고 이쪽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MR 있고 MC이기 때문에 이거는 Q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7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은 관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기업으로 봤을 때도 여러 공장이 있더라도 여러 공장 중에서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가격이라는 것이 MRMC랑 관련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각
그 각 기업별로 최적의 어떤 생산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의 범위 어때? 자원의 산업관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